자, 2회차 학교동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문제 구조 자체가 부동성과 부등성,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이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개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부동성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국지화되고 중앙정부, 지자체 상이한 규제, 통제를 받는다 해서 옳게 구성이 됐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화되고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해서 요걸 이제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자, 부동성이랑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부동성에서 이슈가 되는 게 외임국지라고 해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임장 활동, 국지적 시장, 지역 분석 이런 개념들은 소위 부동성이랑 관련이 되어 있고요.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자, 썩지 않는 성질. 그래서 운영 이득 그리고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자, 같은 관점에서 자, 소위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서요, 썩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급하게 팔 이유는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4번 토지 부증성에도 불구하고 용도 전환을 위한 이용전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개별성에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적이 배제가 되고 대체관계가 제약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똑같은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바로 개별성이라고 부를 테고, 이 개별성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원인이 되게 된다 해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동질성,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을 때 완전 경쟁 시장. 근데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자체의 동일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자, 이 문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건부지에 대한 자, 감정평가 시 건물의 철거 비용이 발생하므로 건부 증가 틀렸고요. 건부 감가를 한 것이 일반적이다 해서 24회 때가 나왔던 주제죠. 그래서 나지와 건부지라는 개념, 건물이 있는 토지, 자, 이것을 우리가 건부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테고, 그래서 일반적인 나지보다 오히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획지라고 하는 것, 가격 순위 동일한 토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등기 등록이 다니는 필지라는 개념. 법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자, 우리가 바닷가 갈 때, 자, 경사면의 토지라고 하는 거, 법지라고 하는 거, 해변가의 토지를 가리켜서 빈지라고 불렀었고, 바람 밑의 토지를 가리켜서 포락지에서 법빈포 이런 순서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면 밑에 잠긴 토지라고 하는 것은 포락지라는 개념이 되게 되죠. 그래서 D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자, 선화지, 자, 고압선 밑에 토지를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틀린 건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틀리게 구성이 된 사례. 자, 요건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형태, 용어에 관한 내용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4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나지와 건부지 있었고요. 건부지에서 건부, 감가라는 개념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소지 30회 때 나왔던 주제죠. 해서 자, 지금 이제 물리적 관점에서 자, 바라보는 거,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 법 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필지,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획지 해서 획지의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택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토지를 택지, 맹지, 건물 지을 수 없는 토지, 부지, 바닥, 토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법빈포라고 하는 개념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후전, 이전이라고 해서 호보지와 바로 이행지라는 개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호보지는 전환, 이행지는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된다 해서 자, 요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개념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총 세 가지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또는 이제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었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에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 해서 먼저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연공 위합이라고 해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해서 외울 때
연, 그 다음에 공, 자, 위치, 환경에서 자, 1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문제 출제할 때 항상 공식이 있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섞어서 구성한다 해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될 테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연공, 위헌 둘 중에 하나 정확히 외우실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를 할 테고 이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 자체가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하고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이렇게 대별하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자 돌담, 국어 이런 것들이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고 우리 소위 부합이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 이걸 이름하여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건물이라든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 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한 수목이나 농작물 등기된 이목 이런 것들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토지와 별개의 문제로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착돼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에 해당된다 해서 뭐 큰 의미 없고요. 자, 토지라고 하는 거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 제공하고 다양한 자원의 공급 차이다. 토지 소유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주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자,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요거 하나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일단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끼리 연결된 것은 해서 여기 이제 우리 개발론 파트에서 개발의 위험 얘기할 때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관리할 수 있는 위험과 관리할 수 없는 위험해서 자,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담보 위험 이런 것들은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고 나머지는 관리할 수 없는 위험.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위험, 뭐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이런 거 나오게 되는데 다른 거 빼버리고 자, 공법상 위험 해서 용도지역 지구가 변경될 위험 이런 것들을 공법상 위험이라 부른다. 그래서 공법상 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거 지문 중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토지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없다. 이건 바로 공법상 위험, 공법상 위험을 분석을 소리한 결과이다. 이렇게 해석했었고요. 자, 일단 또 하나 쟁점이 바로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라고 해서 연장하면 부정적 요인 될 테고요. 이자율 하락하면 수익 증가 요인이 되니까 긍정적 요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은 조합원 분담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 긍정적 요인, 용적률의 증가 긍정적 요인, 기부 체납의 증가는 부정적 요인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세 가지 니은, 디귿, 리을 요거에 바로 긍정적 요인 용어 중에서 용적률하고 기부 체납 얘기만 갑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을 말하고요. 그래서 용적률이 증가하는 얘기는 더 많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은 자, 특히 이제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아파트 지어낼 때 그때 일정 부분 지자체한테 토해내야 되는 것을 기부 체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부 체납 증가하면 이건 부정적 요인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다시 한번 요거 관련 쟁점 개발론 파트에서 자, 쟁점 삼을 거 자, 21페이지 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고 해서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으로 대비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법률 위험이라고 해서 공법상 위험이라는 개념만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위험과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서 바로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담보 위험 요것만 관리할 수 있고 나머지 외울 거 없어 다 관리할 수 없는 위험으로 분류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 등에 있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인에서 나머지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 관한 문제고요. 바로 기부 체납 얘기하고 용적률에 관한 용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자, 다음에 설명하는 부동산의 관리 위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의 관리 관련해서는 주체에 따른 분류, 영역, 그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 등으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에 따른 분류, 자기 관리 또는 직접 관리라는 개념, 위탁 관리, 그리고 혼합 관리라는 주제가 있게 될 테고 사실은 이제 요 근래 문제에서는 이제 혼합 관리가 주된 출제 포인트가 되고 전통적으로는 자기 관리라고 하는 거에서 자, 부동산 관리의 전문성,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강력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게 이제 혼합관리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거. 자, 논리적으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 얘기는요, 23페이지에 나와 있죠. 해서 주체에 따른 분류, 자기 관리 또는 직접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로 대비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혼합 관리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자산 관리하고요, 시설 관리 중에서 자산 관리 가장 적극적 형태 관리,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가 처분, 매각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자산 관리, 이에 대응해서 자, 소극적 형태 관리를 자, 바로 시설 관리라고 부른다. 이 소극적 형태 관리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 기술적 관리라고 하는 거. 물리적인 부분에 신경을 쓴 것을 기술적 관리. 거기에 이제 법률적 관리나 경제적 관리는 제목 정도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관리의 분류라는 개념 체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일단은 이것도 이제 제일 1번 지문은 뭐 그다지 문제가 안 될 테고요. 지주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해서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출제 쟁점이 되는 것은 지주 공동사업에 대응해서 또 하나가 자체 개발 사업. 근데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혼자서 하는 개발을 자체 개발,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결합을 해서 하는 개발을 바로 자, 지주 공동사업. 지주 공동사업의 유형에는 뭐가 있다? 자, 우리 시험용으로 갈 때 신탁 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수탁 방식 또는 수탁 방식 대신에 위탁이란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신탁 방식의 핵심 이슈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신탁 방식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형태를 가리켜서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탁 방식에서 작년 문제에서 이런 거 나왔었죠. 관리 신탁, 수탁자가 관리해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관리 신탁, 팔아서 이익을 돌려주게 되는 것을 처분 신탁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었지? 관리 처분. 그 다음에 분양 신탁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했었고요. 분양하는 신탁.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마지막에 담보 신탁이라고 하는 것까지 총 4가지가 있게 된다 해서, 관리 신탁은 자, 관리해서 이익을 돌려주고, 처분 신탁은 팔아서 이익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분양 신탁은 분양해서 이익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담보 신탁. 작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됐었는데, 이 담보 신탁은 일정한 증서를 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담보 신탁. 그래서 일단 신탁은 공통적으로 형식적으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셨고요. 일단은 2번 지주 공동사업에서 토지 소유자,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 개발의 노하우를 서로 제공해서 이익을 추구한다. 어렵지 않고요. 답은 3번인가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바로 신탁 방식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LT, BOO 이런 거 나오게 되는데, 자, 요것도 이제 무조건 올해 한 문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BTL하고 BTO가 아무래도 주된 출제 포인트가 될 텐데, 자, 순서대로 자, BTL이라고 하는 거, 자, 가면은 BTOL처럼 보이면 이건 뭐가 된다? BTL이라고 이렇게 보기로 한다 해서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볼까요? 순서대로 갑니다. Build, Lease, Transfer에서 자, 준공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국가지자체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소유권의 귀속해서 순서 BLT라고 해서 오름표야. 그 다음에 이제 BOO라고 하는 거, 자, 준공 나와 있고요. 오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되죠. 운영권이라는 것이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영문 순서에 따라서 대별을 해보게 된 데서 작년에 하여튼 신탁 방식 2문제 나왔었고요. 올해 주기로 보게 되면 유력한 것은 BTL, BTO 이런 것들이 되게 된 데서 자,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자, 지금 20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공공과 민간의 공동 개발이라고 해서 BTL과 BTO 요것만, 어차피 나머지도 영문 순서에 따라서 접근을 하게 된다. 근데 자, BTL 보니까요,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된다. BT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관리 운영권, 자, 사업 시행자에게 부여가 되고요. 마지막에 임대라고 또는 임차라는 표현 들어가면 이것이 뭐가 된다? BTOL처럼 보이는 거, 이걸 우리가 BTL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 BTO 방식은요, 준공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단계가 국가 지자체 소유권이 귀속된다. T 들어갈 테고요. 뒤에 운영 수익권을 자, 사업 시행자가 보유해서 투자를 회수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서대로 대비를 보는 게 논의의 포인트 해서 자, 거저주는 문제 패턴들이에요. 이 문제 답은 3번으로 일단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다음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미집 이런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공기와 수기의 관계를 따져야 되고요. 무조건 다른 것도 볼 필요 없이 무조건 뭐로 한다고요? P로 정리를 한다. 이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부동산 시장 P로 정리면 QD는 100-P라고 돼 있어. 그럼 P를 이쪽 넘겨주고 D를 넘겨줘야 되죠. P라고 하는 것은 100-QD 해서 수요 곡선 기울기 절대값은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자, 두 번째 EI. 자, P로 정리하면은 P는 EQS 플러스 10이 된다. 자, 공급 곡선 기울기 절대값은 2가 된다. 공기가 수기보다 크니까 이건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B 부동산 시장 가볼까요? EP는 4QD 플러스 150에서 EP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면 마이너스 4QD 플러스 150 요거 2로 나눠주게 되면 자,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 2라는 값이 되게 될 테고 자, 여기서 또 가봐야 되죠. EP는 EQS 플러스 500 자, 요거 나눠주게 되면 P는 자,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1이 된다. 그래서 공기가 수기보다 작으니까 반대, 발산형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가요. 자, 뭐 할 것도 없는데 P는 마이너스 3QD라고 해서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P는 3Q에서 똑같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순환형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문제 구성은요. 두 개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딱 이 문제가 정형화된 문제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거미집 이론 얘기를 할 때는 일단 기본 논의 전제가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은 수렴형이 되게 된다. 거꾸로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뭐 계산 문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걸 볼 때 뭐 거미집 이론 나오면 읽어볼 것도 없어. 무조건 P로 정리한다. 이게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 내용 정리하는 게 경제론 파트에서 여러분 요약집 기준 으로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냐면은 바로 1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거기 이제 숱한 공탄도 나와 있는데 숱한 공탄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공기 무조건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과학을 줄 때 아예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아예 미리 주면 정말 쉬운 문제고 이것도 뭐 거의 특별한 문제가 안 되죠. 답은 1번으로 구성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3개 딱 깔아줄 때는 2개만 맞춰도 항상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요 문제도 올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전형화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수요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기본 공식 떠올려야 되죠.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가격 변화율 분의 가격 변화율 분의 이 가격 변화율 때문에 발생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기본 구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는데 가격이 상승했을 때 얼마나 수요량이 감소하냐. 수요량이 겁나 많이 감소하면 이걸 우리가 탄력적이다.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더 탄력적이다.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면은 이건 비탄력적이다. 똑같으면 단위 탄력적. 자, 그래서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죠. 가격 변화율 분의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얼마나 늘어나느냐라고 하는 거 해서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비탄력적이다. 분자가 무한대 값을 가면 완전 탄력적, 분자가 0에 수렴하면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하면 이게 무한대 값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가격 변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 데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해서 가격이 조금만 변하더라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바뀌는 것을 바로 완전 탄력적 1번 틀리게 뽑았고요. 2번 질문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거. 분자가 크다, 분모가 크다, 분모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이렇게 가야 되나요? 다시 가볼까요? 분모가 이거죠. 분모가 가격 변화율, 공급량의 변화율의 분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분모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분모가 더 크다가 돼야 되나요?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헷갈린다. 자.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공급량의 변화율이 있다. 해서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작아야 돼? 비탄력적이다는 분모가 더 작은 것을 비탄력적이다 해서 옳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려보면 되지. 이렇게 해서 자, S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다. 그러면 가격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또는 0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은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분자가 분모보다 큰 걸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문제고요. 작년에도 이런 똑같은 유사한 문제가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따분하긴 한데 또박또박 계속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 분모가 더 크면 탄력적, 분자가 더 크면 탄력적, 분모가 더 크면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갈 테고요. 무한대, 자, 분자가 무한대 값을 값으면 완전 탄력적, 분자가 0에 수렴하게 되면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가볼까요?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이제 요거 할 때는 오른쪽으로 하는 게 증가, 왼쪽으로 하는 게 감소. 이게 기본 틀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자, 먼저 수요 곡선이 하나가 있고요. 공급 곡선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사안을 좀 분석을 해 보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수요가 증가한다 라고 나서 수요 곡선이 우상향,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공급이 증가한다 라고 나서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수요 공급이 증가하면 일단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하게 될 테고 가격에 자, 상승할지 안 할지는 증가 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가서 볼까요?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써봐야 돼. 그림을 그리면 해석이 되죠. 그래서 공급이 어떻다? 완전 비탄력적. 요렇게 이제 하나 그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수요함수, 두 번째 수요함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다? 가격은 상승하게 될 테고요.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려보셔야 돼. 머리로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해당 주택의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공급량의 변화라는 얘기를 쓰고 공급량의 변화는 그 하나의 공급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해서 옳은 표현.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건 가격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요량의 변화가 있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 때문에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요량의 변화를 공급량의 변화, 이에 비해서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라든가 대체재 가격이라든가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의 변화,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격 외 다른 요인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테고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좌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4번쯤 가볼까요?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주택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답이 되든 안 되든 정확히 알고 들어가실 것 해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이라고 되어 있죠. 두 개를 먼저 그리게 됩니다. 수요 곡선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 곡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자, 지금 보니까 공급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급이 증가한다해서 첫 번째 공급함수, 두 번째 공급함수,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은 변화가 없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자, 뭐가 얘가 지금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다?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잘못 그랬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요렇게 가야 되는구나. 자, 수요가 지금 거꾸로 갔죠? 그래서 다시, 자, 맞구나.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안을 정리해 보게 되면 이런 식이죠. 자, 먼저 수요라고 하는 거,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라고 하는 거,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딱 그려놓고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면 공급 첫 번째에서 두 번째, 1번에서 2번, 그 다음에 공급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가게 되면은, 저 이거 틀렸나 보구나.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이런 일 없죠. 자, 그 다음 완전 비탄력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문장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다 해서 4번 유보해 놓고요.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해서, 자, 우리가 용기되다라고 해서 수익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용도가 다양할수록 대체자가 많을수록 기간이 장기일수록 다 탄력적이다. 그래서 답은 4번 말 자체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학교는 어려운 이유예요. 자, 딱 떨어지게 만들고 살짝 하나만 바꾸면 좋은데 말 자체가 안 되게 해서 답을 4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개념을 하나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주제, 그 다음 문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되게 감소한 문제가 될 거여서 수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이건 거저주는 문제 패턴이죠. 자, 기본 공식 소득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수의 소득 탄력성. 그래서 자, 일단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소득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소득 변화율 때문에 발생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수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주어진 데이터 수의 가격 탄력성 0.8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얼마? 5% 어떻다? 상승하게 된다. 수요량은 그러면 일단 뭐가 돼야 돼? 감소해야 된다. 그럼 0.8이 나오려면 얼마? 4%가 감소해야지 어떻다? 4% 감소해야지 이게 0.8이라는 값을 충족해 준다. 자, 그런데 소득이 4% 증가하게 된다. 그럼 수요량은 일단 뭐야? 증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알아맞혀야 되는 건데, 전체 수요량이 토탈 얼마? 지금 2% 감소했다.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성 아까 마이너스 4%였거든요. 4% 감소했었고, 그러면 여기서 얼마? 2%가 증가해야지 전체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발생한다. 그래서 수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소득 변화를 4%분의 자, 이제 수요량 2%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얼마? 0.5라는 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소득 변화율 또는 이제 대체재 가격 변화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은, 자, 그거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료 8페이지 하단부 가서 8페이지 하단부를 보게 되면은, 자, 거기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결정 요인이라고 해서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그래서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다? 감소한다.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한다. 순서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 재화의, 자, 그 재화의 바로 가격이라든가 소득의 변화라든가 대체재 가격 변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요. 항상 세 개 딱 줄 세워놓고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계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변화 등에 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일단 기본 공식 가야 되죠.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 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서 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혹시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의 변화 요인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수요량의 변화를 찾아봐야 돼. 그 재화의 가격 상승이나 그 재화의 가격 하락. 만약 주택 시장이다 그러면 주택의 가격 상승이나 하락 이런 식으로, 또 아파트 시장이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 또는 아파트 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거, 이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줘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 그 재화의 가격 외에 다른 요인, 예를 들어서 가격 상승 예상이나 가격 하락 예상 이런 것들이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아파트 매매 시장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라는 개념이 될 테고요. 수요의 변화, 자 가격이 상승 예상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앞으로 뜬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수요의 증가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자 수요의 증가는 수요 곡선이 어떻다? 우상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좌하향에서 틀리게 구성이 된 것이고요. 2번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뭐가 된다? 수요량의 변화 아니죠. 수요의 변화로 해석을 해야 될까?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틀린 표현. 3번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 이건 뭐가 된다? 수요의 변화가 될 테고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수요 증가 요인이 되게 된다. 4번 질문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건 수요의 변화인,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되게 됩니다. 수요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좌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할까? 요렇게 아까 이거 잘못 그렸구나. 자, 해서 수요 이렇게 그려야 되죠. 해서 자 다시 수요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우하향, 제가 잘못 아까 설명드렸었고, 수요의 감소는 어떻다? 좌상향이라고 하는 거 해서 다시 가볼까요? 대체재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이게 맞나요? 지금 맞죠? 두 번째 헛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밤새워서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답이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거래세가 인하된다. 이것도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게 될 테고요. 자, 거래세가 인하가 되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수요의 증가 요인. 그래서 수요 곡선은 자,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된다 해서 하여튼 답은 3번에서 자,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개념, 요거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건 조금만 틀을 잡게 되면 진짜 감사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셨고요. 그 다음 초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도력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은 이것도 이제 학자 이름, 학설 이름, 키워드 딱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걸 막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 왜? 지금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거, 소위 개론적인 요소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 차액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자, 리카도 학자, 이게 키워드가 될 테고, 자, 두 가지 키워드죠. 자, 임대료가 뭐냐라고 하는 거, 바로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하고요, 한계지와의 생산성의 차액이라고 하는 거,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은 차액을 지불하게 된다는 의미가 될 테고요. 이에 대응해서 임대인에게 있어 지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잉여 혹은 불로소득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 이게 전부고요. 그 다음에 자, 튀는 위치 튀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튀는의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위치도 지대 발생 요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굳이 해석하면 이 생산지에서 자, 도심까지 수송배 절약분을 바로 지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수송배 절약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대라고 하는 거, 수송비도 지대 발생 요인이 된다. 이런 식의 취지. 막세 절대지에서 외울 게 뭐야? 막절이라고 외웠었죠. 그래서 자, 소유 그 자체에서 다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있었고요. 막스는 뭐가 된다? 절대
지대설. 자, 그 다음에 소유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 외에 자,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었지? 바로 이게 농경지대에 관한 부분이고 마준일 해서 마셜의 준지대 일시적 소득 이렇게 갔었고요. 마지막 쟁점이에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최대 지불 용역 이렇게 5개 학자 학설 가지고 쇼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소리는 다 개소리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 해설하지 마시고 모를 얘기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끊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차액지대 수송비의 절약분 틀렸죠? 이건 T는의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일시적 소득은 뭐가 된다? 마준해서 마셜의 준지대론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될 테고요. 3번 마르크스의 차액지대설 이미 틀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막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으로 최열정지에서 발생한다 해서 답을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자 답은 4번. 5번 마셜이라고 하는 거 뭐 겁나 이상한 얘기 나와 있고요. 준지대는 좋은데 마셜 중간에 뭐 나와야 돼요? 준지대 말고 일시적 소득 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죠. 중간에 다 헛소리입니다. 이게 왜 틀렸다가 아니라 마셜하면 준지대 일시적 소득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세팅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몇 번? 4번 막스의 절대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 해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웠던 몇 가지 공식에 따라서 대입해 보실 것 해서 요 얘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요약지 14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지대론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지대론 먼저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자, 지대 발생 원인, 비교역도의 차이라고 하는 거. 한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책임의 법칙,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그런 거 다 갈 거 없고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있어서, 자, 바로 한계지와 바로 경작증 안에 생산성의 차액이라고 하는 게 지대이다. 임대인에게 있어서는 경제적 잉여, 불로소득이 어떻다? 지대에 해당이 된다. 키워드 잡아내셔야 돼. 튀네, 위치, 튀네, 위치, 튀네, 튀네의 위치, 지대설. 자, 생산지하고요. 도심지까지의 수송비의 절약분, 즉 위치도 지대의 한 발생 원인이 되게 된다. 막스의 절대 지대설, 소유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서 발생했던 문제, 한계지 또는 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을 했다. 마준일해서 마셜의 준지대론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키워드 뭐라고요? 최대 지불 용이액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요.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지대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 문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도시 공간 구조론에 관한 설명, 옳은 것끼리 연결된 것은 해서 일단 다시 기본 가셔야 되죠. 그래서 버젯의 동심원 이론, 점이지대, 천이지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도심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라고 하는 것은 빈민층이 거주할 지역에서 자 버젯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키워드 뭐라고요? 점이지대, 천이지대 이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바로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서 교통망에 따라서 도시가 발달되게 되더라. 그러나 어느 쪽이 됐든 사실은 이제 버젯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 자 주안점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달라질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서 거주 형태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교통에 따라서 거주 형태가 결정이 된다. 이게 똑같은 논리 구조로 보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해리스 울만의 다 핵심 이론, 해리스나 울만 이런 학자의 다 핵심 이론 얘도 교주는 똑같아. 자 바로 소득이라든가 교통망에 따라서 도시가 발달되게 될 텐데 자 우리가 해리스 울만 같은 경우는 버젯스나 호이트와 달리 도시는 여러 개 핵심으로 구성된다. 그 구성 요소에는 주상공이라고 해서
주거 하게 되면 고급 주택, 상업은 소매점,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이런 식으로 공업용지 이런 식으로 대별을 해보게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도시 공간 구조론의 전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틀 아래서 움직여야 되고 최근에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버젯의 동심은 이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중심지부터 차근차근 토지 이용이 달라지는 모습, 바로 자 앞에서 위치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라는 것을 도시의 공간 구조론에다 응용을 한 것이다. 그 외에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걸 관찰을 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권 동심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등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틀렸죠?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소위 이제 할렘가로 부르죠. 이 부분. 해서 기업권 틀렸죠. 점이지대, 천이대가 중심지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거. 파지 주려고 형편 어려운 분들이 중심지 바로 옆에 입지를 하게 된다. 해서 기업권 틀렸고요. 두 번째,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게 되면 고소득층 주거지는 주요 교통 노선에 접근성이 양원적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어렵지 않고요. 세 번째,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거죠. 자, 세 번째,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서로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소심지에 인접한 경우를 잘 설명해 준다. 잘 모를 얘기. 우리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의 핵심은 그걸 썼죠. 중심지가 성립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디귿번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야. 1번, 다핵심 이론의 다핵심의 발생 요인에는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서 직접 뭉치면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상호 분리되는 경향 등을 들 수 있다. 해서 지금 여기다 보니까 일단은 리을번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번은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기업번은 지금 뭘 고르? 옳은 것끼리 고르셔야 했으니까 답 뭐가 되는 거야? 답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예시형 나오면 쉬운 거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니은번 같은 경우 이거 옳은 표현 되게 되는 거고요. 크리스탈의 중심적으로 틀린 표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한두 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짧게 해서 접근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미련스럽게 안 하고요. 예를 들어 디귿번이 맞나 틀린 이렇게 고민하시게 되면 개판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다 무너져 버려. 그럼 디귿번은 뭐냐?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냥 다 현실이에요. 시험 현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공부하실 때 자꾸 시험이라 연습이라고 생각하니까 개판되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똑같이 고민한다고. 그게 아니라 답을 잘 찍어내는 게 그게 능력이다. 절대 이 하나하나 내용을 외우지도 않고 외운다 해봤자 돌아서면 또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 답은 니은, 리을에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주제, 시장론에서 계산 문제가 되게 될 텐데, 하여튼 미리 순서 외워야 돼. 우리 정보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자, 문제를 보지 말고 먼저 뭘 계산해야 된다?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슈. 그리고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곱해줘야 되고요.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그 부동산의 가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곱해준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일시불의 현가 개수. 공식은 뭡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R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의미하게 될 테고 N은 기간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먼저 구해야 돼. 정보의 가치의 기능 먼저 무조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먼저 계산을 해내야 된다. 지금 보니까 다른 거 보고 있고 1년이라고 쉽게 나왔어요. 최근 문제는 어렵게 2년짜리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20%. 그럼 1 플러스 0.2의 1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2년 후라고 문제가 주어지면 29회 때가 30회 나왔었죠. 2승 이렇게 가는 거. 어차피 계산기 쓰니까 간단한 주제. 그래서 1.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일시불의 현가 개수. 그러면 정보가 반영됐을 때 이 토지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냥 얼마? 6억 가게 되는 거죠. 6억 곱하기 얼마? 6억 곱하기 1.2분의 1. 이게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6억을 1.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5억 나오나요? 그래서
5억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 토지의 가치는 확률의 문제로 따진다 해서 개발 가능성 얼마? 40%, 0.4죠. 6억이 될 확률이 얼마? 0.4가 될 테고.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개발되지 않았을 때 4억이 될 확률이 얼마? 0.6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6억에 하면 2억 4천, 요것도 2억 4천. 4억 8천 나오나요? 4억 8천을 1.2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오나요? 4억 8천을 1.2로 1.2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곱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4억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같이 6억에다가 1.2분의 1을 곱했던 값 바로 5.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현재 가치로 환원하게 되면 4억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보의 가치는 얼마? 1억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문제 2년짜리가 나오긴 했는데 뭐 그건 구체적인 얘기고, 첫 번째 일시불의 현가 개수 1 플러스 Rn성분의 1이라는 공식 첫 번째 암기하실 것. 두 번째 순서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1분 안에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는 그냥 간단하죠. 그냥 주어진 거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는 확률의 문제로 계산한다. 그래서 각각을 아까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서 이 값을 곱하고 두 개의 차익을 우리가 정보의 가치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시작문 파트에서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1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정보의 가치 계산하는 방법,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뺀 값,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보의 가치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일시불의 현가계수 먼저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먼저 구해. 그리고 나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이런 경우 되게 간단하지. 이미 6억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까 구했던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게 되면 된다.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까지, 이게 어렵다고 확률의 문제로 간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통째로 외우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2년 하더라도 쫄 거 없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차익이 정보의 가치가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계산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 한 90% 이상 문제가 이렇게 루틴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순서 기억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된다. 그래야지 1분 안에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레일웨이 소멸 법칙에서 이것도 순서 미리 외우자 그래서 각각의 고객 유인력 을 첫 번째 구한다. 두 번째 고객 유인력을 다 더해서 분모로 삼고 각각을 뭐로? 각각의 고객 유인력을 분자로 삼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그 도시를 또 방문할 확률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읽으면 안 돼. 그냥 A 도시의 고객 유인력 바로 해야 되죠. 1의 제곱분의 5만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5만이라는 값이 바로 고객 유인력이 되게 된다. 자, B도시의 고객 유인력 3의 제곱분의 9만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만이 되나요? 만이라고 하는 값이 고객 유인력. C도시의 고객 유인력 계산해 주실래요? 5의 제곱분의 25 하게 되면 이것도 뭐가 된다? 만이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전체 고객 유인력을 보면 5만, 만이야. 그럼 다 더하면 자, 7만이 되게 될 테고, A도시는 얼마? 7만 분의 5만이 방문할 확률. C도시는 7만 분의 얼마? 만이 방문할 확률에서 7분의 5하고 7분의 1이 A도시를 방문할 확률, 또는 자, C도시를 7분의 1 같은 경우가 C도시를 방문할 확률. 그래서 D도시의 인구수가 아마 7만 줬나요? 7만 명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D도시 모든 인구는 A, B, C 세로를 깨면 간다. 그래서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기본 틀은 다 똑같아. 어차피 계산기 쓰는 거니까. 그래서 A도시는 얼마? 5만. 그 다음에 C도시는 얼마? 1만. 이렇게 답은 1번. 요것도 그래요. 자, 과거의 문제들은 두 개만 물어봤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세 개로 늘려놨어. 그래서 쫄지 말고 무조건 이게 A도시로 갈 확률을 구하시오, B도시로 갈 확률,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다른 거 하지 말고 각각의 고객 유인력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고객 유인력을 다 더해서 전체 분모로 삼고, 그리고 각각의
자, 고객 위인력, 전체 분의 각각의 고객 위인력이 각 A도시 또는 B도시, C도시를 방문할 확률이 되게 된다. 그래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라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이거 바라보실 때 항상 미리 훈련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까 정보의 가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객 위인력 문제도 그냥 일 없이 고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순서 먼저 각각 고객 위인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방문 확률을 구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에 관한 문제, 이 정도 문제 하루가 충분히 1분 안에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직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